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6월 9일이에요. 오랜만에 부동산 뉴스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머리 상승 요정 이상우 대표가 올해 8% 이상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는 위 기사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제 눈에 띈 부분, 첫 번째, 앞으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두 개가 모두 발생할 거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건 전세 수요 발생의 의미고, 전세란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서울은 이미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기엔 가격이 너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도 감소할 것이다. 결론, 전세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뭐다? 결론은 서울 전셋값은 오를 거다. 작년 여름부터 올라갔고 올해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관심 있었던 부분은 하반기 집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초에 한 4% 플러스 알파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자, 올해 4% 플러스 알파 예측 계속 유효하냐라고 기자분이 질문했더니 노, 아니다. 이미 나는 8% 플러스 알파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수정했다. KB시세 기준으로 그렇게 답변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미 5월 말까지 6.4%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8% 플러스 알파 오를 것 같다. 올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사 내용 링크 한번 보세요. 매일경제신문이 어그로 한번 제대로 끌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사 반응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 기사 제목 보고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세 무한연장? 무한연장? 가능해요? 기사 내용 중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길동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 소유 국민은 내 집을 내 집으로 부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 내 집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임대차도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면 임대료도 상한 제한 걸리니까 제한적으로만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이 소유권의 부정이고 자본주의 포기로 읽힙니다. 이런 입법안이 통과되면 글쎄요, 안 되겠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기사 내용을 촘촘하게 읽어보니까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센 내용을 넣었네요. 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관련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 부여,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이후 2년은 세입자가 갱신을 청구하면 무조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 추가되는 거,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에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거는 내용 정도만 일단 언급된 것 같은데요. 다른 임차인에게도 5% 상한 제한을 거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입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제도 개선 고삐를 쥐고 추진해 가려는 모양입니다. 삼토시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소득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5년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 소득 분위별로 나눠봤더니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이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소득이 높은 5분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 정도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동기간에 0.5%밖에 소득이 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진 거죠. 중간층인 3분위가 13.4% 정도 소득이 증가했고, 자, 2020년 1월 소득 증가율은 어떠냐? 다시 가파르게 차이가 나서 5분위는 1분기에만 6%씩이나 올랐는데 1분위는 0%,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소득의 양극화 시대가 아예 보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삼토시님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매수 여력 측면에서 이상우 대표님이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분 때문에 상승을 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서울시에서 하던 휴먼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오세훈 시장님 시절부터 하던 거니까.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서 휴먼타운이란 걸 만들어서 전면 철거 중심 재개발 대신에 마을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들을 갖추고 이런 형태의 도시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 되고 나서
휴먼타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체가 됩니다. 지금 뭐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런 거의 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니 휴먼타운이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알아서 고치거나 헐고 새로 지으세요. 각자 알아서 소규모로 하세요. 뭐 지금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다 있는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이 하고, 예를 들자면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공에서 해주고, 집들은 알아서 고쳐서 헐고 새로 지으세요. 소규모로 하세요. 뭐 이런 사업인데, 막상 시범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된 곳이 별로 없나 봅니다. 이 휴먼타운으로 추진됐던 곳 말이죠.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대안으로 이 휴먼타운을 추진했는데 9년째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 기사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휴먼타운이 다시 가게끔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의 기사인데요. 그러고 보면 서울시도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흐지부지 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명박 시장 시절에 남산, 성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유턴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해놨던 내용도 뭐 스리슬쩍 사라져버렸고, 당시에는 그 동네 난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서도 4차 뉴타운 한다고 했던 것도 막상 추진 안 했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당시에 합정 전략정비구역, 망원 유도정비구역 등등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 지금 뭐 소리 소문 없이들 사라져 버렸죠. 아마도 이건 당시에 추진했던 부서들이 사라지고 뭐 그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긴 합니다만 뭐 참 추억 돋네요.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관련해서 매도인 매수인 간의 소송이 있었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쭉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도 사건 사고들 난 사례들 있었어요. 이거 사면 안 되는 건데 거래 잘못했다가 매수인 청산 당하게 생긴 사례들,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씩 들립니다. 정확한 규정들을 중개업자분이나 매도자나 조합부 당사자들이 몰라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나오네요. 아무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지 엄밀히 말해서 매매 제한,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아니에요. 사고 팔아도 돼요. 다만 매수한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청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인 거죠. 자, 이 기사에서 사례는 뭐냐면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돼서 입주하는 시점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도 안 나고 또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양도를 하고 싶어도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양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등기 나면 소유권 넘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매도인이 안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수인에게 나 등기 안 넘겨줄래,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인데 우리는 이거 우회해서 거래한 거니까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었나 봐요.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돼서 아파트 보존 등기가 이미 났으면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적 정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소송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런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존 등기가 딱딱 바로 안 나거든요. 아파트 입주 후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뭐 오래 걸린 경우는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자, 이 단계에서 거래를 할 때에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냥 다 지어진 집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의 사례를 보니까 매매대금 중 절반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억 중 절반인 10억은 기지급금, 그러니까 10억 주고 나서 이 10억 준 돈에 대해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의 형태를 취해서 이 전세보증금 형태로 담보를 하고, 그러니까 전세계약서를 쓴 거죠. 10억 주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전 고시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 하자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시점, 보존 등기 나면 그 다음에 명의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 나머지 10억을 주면서 대급을 지급하기로 한 뭐 그런 형태로 거래를 진행한 사례
보여집니다. 매도인이 막상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집값이 그 이후에 많이 오르니까 넘겨주기 싫은 거죠. 야, 난 너 전세 계약한 거지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이거는 양도금지 규정 위반이라 무효야, 위법해, 난 안 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매수인은 무슨 소리냐, 위법 아니야, 소유권 이전 넘겨, 10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 걸린 거죠. 자, 어떻게 판결했느냐. 법원은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전매행위가 맞다, 전매행위 맞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합의 이행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부분도 인정된다고 한 거예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매행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라고 규정하지만 주택법에는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에서 다 지어진 입주 단계에서 아파트는 아무것도 거래할 수 없어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뭘 믿고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돈을 주겠어요. 이게 사실 전세로서 이렇게 우회해서 채권 보호를 하는 이유가 이게 빈번하게 이렇게 거래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1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기지급한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약속금 공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증을 하기도 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이게 비용이 안 들잖아요. 가등기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드는데 혹시나 이 집이 나중에 경매 넘어가거나 할 때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건 등기가 없어도 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준 돈에 대해서 전세계약서 쓰고 이전해서 점유한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혹시 나중에 모르는 후순위 채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기회에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썼던 거거든요. 자, 아무튼 법원에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 기사에서는 약간 판결 내용을 비틀어서 봤는데 제 의견하고는 기사 의견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5.6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언급했잖아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불씨는 재개발 재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붙어서 불안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했죠. 누가? 지코노미 인터뷰 등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국토부 발표 등에서는 재개발이 멈춰선 기본계획이 살아있는 102개 정도의 구역 등을 거론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이 구역들을 넘어서서 우리 재개발 다시 하자라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해제 지역들, 이런 쪽에 아마 불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죠. 정부는 이달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부지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 공공재개발이 되더라도 난쟁이,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듯한 대단지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임대 아파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 이 마지막 남아있는 도심지 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잡기 위해서 이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여러 지역의 빌라들을 잡으러 지금 달려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해요. 막 현장에 있는 분위기 얘기들 들어보면. 자,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요거 5.6 대책에서 얘기를 했었죠. 요거 지정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인센티브 들어가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 일반 분양 개수 줄여서 일반 임대 아파트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지구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란 거죠.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 찍은 지역, 동네가 여기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지역이 막상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또 혹시 압니까? 지금 투기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배제를 하려고 좀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든가, 막상 지정을 하려고 봤더니 그 동네에 빌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러면 여기 지정하면 이거 투기하러 간 사람들 재개발로 돈 벌게 해주는 거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때 고기는 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정부의 규제는 진짜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15억 초과 대출 아예 전면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낙관은 금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발표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다.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방식과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관련 정책을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이달 하순께 국토부가 주관해서 서울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으로 안다. 조합별로 의사를 타진할 수 없어 지자체별로 사업 참여 수요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나서는 모양새는 아니네요. 뭐 기사 내용만 보니까 국토부는 좀 몸이 달아올랐고 서울시는 막상 좀 시큰둥해 보이네요. 안 그래요? 전문직 시험도 1차까지는 붙고 2차에서 떨어져서 3수, 4수, 5수, 10수 장수생 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재건축 사업도 비슷한가 봅니다. 불강 미성 아파트가 1차는 붙었는데 2차는 떨어졌어요. 안전진단에서. 추진위는 내년에 재수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수생 되지 마시고 내년엔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재건축 안전진단 고시생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수험생님처럼 2차까지 딱 한 방에 붙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감정원 빌라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네요. 강북 지역에선 한두 달 새이에 3천만 원 매매가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빌라 관련 기사 소개하면서 똘똘한 안치 현상, 로또 청약 현상이 빌라를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로 하여금 기피하게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빌라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부동산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흔해요. 매매는 몇 년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미치겠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매매가보다 쭉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매매가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하더라고요. 매매는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내놨던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지역의 빌라는 금값인데 그런 이슈가 없는 지역의 빌라는 오히려 가격이 바닥. 전세가 보면서 매매가 보면 빌라가 또 매력 있는 가격대 지역들도 있겠죠. 꼬꼬마 시절에 부동산도 없는 돈 쥐어 짜내서 이런 빌라 갭 투자할 거 없나 보려고 한참 다녔던 제 옛날 모습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네요.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 1분기 분양권 거래량이 전국이 33,1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가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전매가 안 되니까 거래량이 있을 수가 없고요.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발했대요. 경기, 인천, 부산, 전북, 강원 순으로 분양권 거래가 많았네요. 기사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앞두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막 가서 분양권을 샀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가 씌었는데요. 8월부터 지방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분양권 전매 안 되죠. 근데 전매가 그 이후부터 막혀도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얘기한 이 자료가 리얼투데이 자료인데 이 리얼투데이 자료가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량 보도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하겠다라고 한 건 5월 중순 정도의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발표하기 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통계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매 금지가 막히기 전에 지금 막 가서 사자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올 초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판 적은 금액으로 짤짤이하기 좋은 이 분양권이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고 하니까 이런 분양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자세가 엄청나게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방 수도권 비규제 지역들로 많이 있었다. 작년보다 엄청 질러댔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맞을 것 같은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영국의 취득세율 관련해서 기사를 냈어요. 여기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뭔가 이제 자료를 낸 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기사들을 쓰셨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취득세율이 진짜 장난 아니게 높아요. 1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보시는 것처럼 0%에서 12%, 우리나라 1%에서 4%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다주택자는 거기에 3% 추가 세율을 더해서 3%에서 15%를 취득세로 낸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주택 이상만 4%의 취득세를 내고 그 이내는 1%에서 3% 가액
구간으로 나눠서 내죠. 영국은 세율이 더 높습니다. 구간별로 12만 5천 파운드, 약 1억 9천만 원 이하는 0% 취득세 세율이 없고요. 12만 5천에서 25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3억 8천만 원 이내 사이는 2% 취득세 세율. 그다음 25만에서 92만 5천 파운드, 약 한 14억까지는 5%의 취득세 세율을 내고요. 우리나라보다 높지요. 이미 이 구간에서는. 그다음 92만 5천 파운드에서 50만 파운드 사이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150만 파운드 초과는 12% 내는 거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3%가 더 붙는 거죠.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3% 추가 과세하는 거는 2016년 4월부터 첫 시행됐다고 합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긴 한데 훨씬 세율이 더 높게 급증하네요. 홍콩도 15%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싱가포르도 다주택자에게 15%, 외국인에겐 20%, 법인에겐 25%의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자, 이 연구 자료는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3% 추가 세율 과세가 2016년 4월 이후부터 됐는데, 요거 하고 나서부터 영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어떤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편 영국의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래요, 명칭이. 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연동해서 세율이 결정되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높은 사람은 세금이 많고 연봉이 적은 사람은 세금이 적대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비과세 조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어야 되고,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취득 이후에 주택에 계속 거주했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를 놓은 적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택 중에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장 목적으로 일부 사용했어도 그래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의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비판도 되게 많아요. 이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많냐? 이 나라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된 이 높은 세율보다 많냐,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이유 있는 부분도 있겠죠. 보고서 요약입니다. 영국 세금 클래스 봤냐? 우리나라 세금 많다고 찡찡대지 말라 이거야. 세계 속의 한국인이 세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여름 더위들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뜨문뜨문 부동산 뉴스 브리핑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붓붓.